10월 15일 NH투자증권 모닝미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 미리 보는 주간 투자 전략 김영환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주간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한 이틀 정도 주식시장이 반등을 하면서 이게 그러면 반등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냐, 아니면은 여전히 하락이 끝나지 않았고 다시 또 조정을 받을 거냐, 이런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희는 일단 반등이 나오긴 하겠지만은 이게 이전에 8월 정도에 8월에서 9월 초에 봤었던 거랑 비슷하게 조정폭 대비해서는 좀 반등은 완만하고 재차 좀 레벨 다운된 박스권에 빠지는 거 아니겠느냐, 당분간은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박스권 내에서의 등락을 한다, 그러면 잘 트레이딩을 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 이런 입장을 유지를 하고요. 주식시장이 크게 넘어야 될 파고는 두 개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 11월 FOMC에서 연준이 테이퍼링을 현실화하고, 그리고 내년 중순 정도까지에 걸쳐가지고 양적 완화를 줄여갈 걸로 보이는데, 이 테이퍼링의 초기에, 테이퍼링 자체가 저희는 긴축이라고 생각하거나 하진 않지만은 테이퍼링 초기에 금융시장이 여기에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당연히 필요할 거고요. 그걸 반영하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거다라는 게 첫 번째 생각이고, 두 번째 넘어야 되는 파고는 지금 인플레이션에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섞여 있는데, 에너지 가격이나 운임 같은 것들은 비용 요인이고, 반면에 임대료 상승이나 임금 상승 같은 부분은 수요 요인이란 말이죠. 근데 이 두 가지가 섞여서 굉장히 높은 인플레이션이 나오기 때문에 주식시장 참여자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건데, 이 중에서 좀 비용 요인들이 제거가 됨에 따라서 실제 인플레이션이 정말로 연준의 조기 긴축을 필요로 한 수준이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 불확실성은 뭐 어제는 잠깐 조금 주춤해졌다라고 하지만은 완전히 깔끔하게 해결된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일정 부분 공급망 차질 같은 것들이 해소가 되는 것들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할 거다. 그리고 에너지 가격도 전력난에 의해서 급등하는 상황들이 좀 진정되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연준의 테이퍼링과 이런 공급 부분 사이드에서의 물가 충격, 이 두 가지가 좀 진정되는 것들을 확인한 뒤에 진짜 본격적인 반등, 이런 것들을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전까지는 일단 박스권 대응을 해야 되고, 리오프닝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들 위주로 트레이딩을 하자, 이런 견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크레딧 전략 NH 크레딧 스트래테지 한강열 연구원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네, 그 최근 글로벌 크레딧 시장 상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미국 크레딧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스프레드 같은 경우도 변동이 크지 않는데, 그 다음에 이제 뱅크 중에서 뱅크론 같은 경우가 강세이고 금리가 상승하면서 약세인 부분은 이제 신흥국 달러채들이 약세인데, 신흥국 중에서도 중국이 가장 약세입니다. 그 이유야 뭐 잘 알고 있죠. 헝다그룹 이슈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지금 중국의 그 부동산 시장과 부동산 기업에 대한 우려가 높지만은 그들 중에서 괜찮은 펀더멘털이 양호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같이 동반해서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점은 좋은 또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데, 그래서 이 개별 기업들의 펀더멘털 점검이 좀 필요한데, 좀 해보면은 이 헝다그룹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기업 중에서도 펀더멘털이 두드러지게 안 좋았었고요. 예를 들어서 그 단기금융부채 같은 경우, 단기금융부채가 이제 1년 안에 갚아야 될 부채죠. 그 수준이 현금성 자산보다도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줄곧 과거 한 2, 3년 동안. 그리고 현금성 자산 중에서도 보면은 한 80%는 사용이 제한되어 있었죠. 최근에 이렇게 이슈가 불거졌던 이유가 있었던 거고, 그 헝다그룹 빼고 다른 이제 뭐 대형, 특히나 등급이 트리플 B 등급 정도 되는 대형 부동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도 낮고 단기 상환 부담도 낮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펀더멘털이 앞으로도 크게 약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또한 중국 대형 IT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정부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까 이 채권 가격들도 좀 약세인데, 펀더멘털 객관적으로 보면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대규모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그 영향이 크지 않다.
라고 저희가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중국 부동산 기업들이 다 이렇게 뭐 괜찮다라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 일부 기업들, 개별 기업들의 펀더멘털을 보면은 우리가 충분히 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기업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휴대폰 IT 부품 산업 이규화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그 기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메타버스 2차원을 넘어서 이제 차세대 메타버스를 가능하게 하는 XR 확장 현실 기기라고 하는 신제품 출시 관련 이벤트가 그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일단 그 HTC라는 브랜드에서 바이브 플로우라는 중저가형 VR 기기를 신규로 출시를 했고요. 그 10월 21일 날 바호라고 하는 이제 그 기업에서 최첨단 VR 신제품 출시될 예정이고 페이스북 커넥트 컨퍼런스가 10월 28일 미국 현지 시간으로 개최될 전망입니다. 특히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새로운 VR 기기들을 티저 이미지로 공개를 했는데요. 오큘러스 퀘스트 2가 작년 행사에서 공개되었다는 점 고려하면은 이번 행사에서도 차세대 VR 기기가 공개될 가능성도 있어서 좀 주목해야 될 이벤트라고 보고 있고요. 그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글로벌 IT 업체들인 애플,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쪽에서 관련된 신제품들이 이제 이 XR 기기 쪽에서 나올 거기 때문에 관련 업체들의 수혜가 지속적으로 있을 거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 부품 수혜주로는 국내외 이제 모든 업체들이 좀 기대가 되고요. 특히 오큘러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AP는 퀄컴, 그다음에 음향하고 기기 조립하는 거는 고어텍, 그다음에 이제 카메라 관련된 업체들은 써니옵티컬하고 LG노텍, 지니어스 일렉트로닉스, 뉴프렉스 같은 업체들이 있고요. 애플 같은 경우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존의 부품사들이 많이 이제 그 포함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는 거는 LG노텍, 그다음에 럭시어 프리시즌, 그다음 지니어스 일렉트로닉, 코엘, 뭐 더우전자 같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제품들의 뭐 가격 레인지가 어느 정도 되고요. 또 뭐 콘텐츠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좀 상황이 어떤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 가격 레인지는 보통 뭐 30에서 40만 원대에서 뭐 비싼 거는 뭐 2, 300만 원까지도 하고요. 일반적으로 뭐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가 가격이 형성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컨텐츠는 그 최근에 계속 많이 이제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관련해서 같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특히 이제 아직까지는 이 VR 같은 디바이스에서 게임이 가장 큰 컨텐츠입니다. 근데 게임에서 뭐 이용자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좀 유명한 대작들도 최근에는 조금씩 출시가 되는 추세고요. 가장 이제 뭐 기다리는 지금 그 컨텐츠 중에 하나는 뭐 20일 정도에 발표되는 레지던트 이블 4가 이제 VR 버전으로 처음으로 출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컨텐츠들이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은 DLENC GS건설 이민재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예, GS건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투자 의견 목표 주가 유지하고요. 그다음 건설업종 내 차선을 쭉 유지합니다. 기본적으로 올해 분양 진행되는 내역들 보면은 정비 사업들 이제 잔고로 쌓여 있던 정비 사업들보다도 회계도 중심으로 한 외주 사업 비중이 계획보다 훨씬 늘어났습니다. 외주 사업이라고 하면은 시행사가 이제 시공사를 선정해서 정비 사업보다 좀 더 빠르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수주가 이제 잡히고 뭐 단기 혹은 1년 내에 이제 진행되는 사업들을 좀 의미를 하는데요. 아무래도 분양률을 좀 높여야 되는 그래서 상위 브랜드를 유치해야 되는 시행사의 어떤 조건들 때문에 건설사에 좀 유리한 조건들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정비 사업보다는 수익성 측면에서 좀 더 유리하고 그다음에 잔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시 정비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비중이 늘어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부동산 시장이 위축됐을 때 오히려 도시 정비 쪽에 비중이 늘어나는 것들은 시공사에게 좀 유리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거고요. 뭐 레미안과 DH와 함께 자이라는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건설보다 이제 주택 쪽에서의 우려보다 좀 더 유리한 사업 전략을 취할 수 있다라는 게 GS건설의 지금 현재 장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GS 이니마를 시작으로 해서 폴란드와 영국 모듈 사업 같은 신사업들이 2020년부터 이익 본격화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봉쇄가 좀 완화될 경우에 부동산 개발 사업 본격적으로 진행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컨센서스 수준에 부합할 걸로 보고 있고요. 분양 실적도 10월에 뭐 현대건설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분양이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목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DL ENC 말씀드리면요, 마찬가지로 투자의견이나 목표 주가 계속 유지하고요. 그다음에 건설업종 내 차선호주도 계속 유지합니다. DL ENC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건설들과는 달리 이제 디벨로퍼 쪽에서의 수주가 계속 확대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CSUS 관련된 수주 이제 대선파워나 현대오일뱅크 그다음 발전자회사 쪽에서 완료했거나 혹은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 그다음에 DL 건설과의 어떤 밸류에이션 희석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PER 5배로 여전히 저평가 매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디벨로퍼 쪽 사업 목표 수주 목표가 1.2조였는데 이미 1조 이상 달성을 했고요. 특히 요즘 같은 때 이런 디벨로퍼 사업들이 계속 좀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DLNC 입장에서는 원가율을 낮출 수 있는 이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8월에 대선파워와 오일뱅크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CCUS 프로젝트를 이제 수주 혹은 계획하고 있는 중이고요. 국내에서만 이미 대산파워, 현대오일뱅크, 그다음에 발전자회사까지 해서 약 100만 톤 정도의 CCUS EPC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강점으로 작용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 부합하고요. 그다음에 분양 실적 같은 경우에도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수주가 조금 부진하나 이제 4분기 때 수익계획 형태로 들어오는 것들 생각해봤을 때 목표 달성에 역시나 크게 무리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J콘텐츠 이화정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J콘텐츠리 발표드리겠습니다. 어제 디즈니 에이펙 컨텐츠 쇼케이스가 진행이 되었고요. 거기에서 동사 텐트폴 작품인 설강화가 이제 방영 예정 시리즈로 추가된 걸 확인했습니다. 판매처가 넷플릭스에서 이제 디즈니까지 확실하게 확장된 모습을 확인시켜줬고요. 이에 동사 관련해서 업데이트를 드리겠습니다. 목표 주가를 73,000원으로 16% 상향했습니다. 이유는 일단 산정 기준 시점을 2022년으로 변경했고요. 가장 큰 변경은 방송 부문에 있었습니다. 실적 추정치와 타겟 멀티플을 모두 상향했고요. 상향 근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K 컨텐츠의 흥행이 이제 킹덤에서 스위트 홈 그리고 오징어 게임까지 이어지면서 글로벌 인지도 및 수요, 협상력 모두가 높아졌습니다. 여기에 동사 11월에는 지옥 그리고 내년 1월에는 지금 우리 학교는 이라고 하는 각각 호러물과 좀비물로 글로벌에서 흥행 가능성이 높은 오리지널 차기 라인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어제 나온 디즈니 플러스로의 판매까지 개시되면서 궁극적으로 넷플릭스와 디즈니 모두를 판매처로 가지게 된 첫 번째 사업자가 되었습니다. 투자 의견은 바이 유지합니다. 방송 부문의 자회사 인수 효과가 지금 크게 확인되고 있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시면은 이번 여름에 인수한 미국 제작사 인수 효과도 나올 것입니다. 극장 부문 같은 경우에는 회복세가 비교적 아쉬우나 이미 바닥은 확인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다운사이드는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3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월화 드라마 부재에 의해서 드라마가 부족했고, 그리고 극장 회복이 예상보다 더디었기 때문에 영업 적자 지속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송 같은 경우에는 아마 DP의 흥행에 대해서 많이 기대를 하실 텐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클라이맥스 스튜디오가 처음으로 넷플릭스랑 계약했던 작품이기 때문에 계약 마진 같은 경우에는 기대치 대비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실망하실 부분은 아닌 게, 차후에 차기작을 계약했을 경우에는 이 DP의 흥행에 힘입어서 마진 그리고 제작비 양쪽이 개선되며 수익성이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극장 같은 경우에는 영업적자 지속됐는데 가장 큰 부정적인 요인은 최고 흥행작인 모가디슈 같은 경우 이번에 극장에서 상영 부분 모두를 부담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수익성 측면에서 이례적으로 좀 불리했던 부분이 있고요. 4분기부터는 좀 나아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클리오 조미진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클리오 발표하겠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실적 회복 기대감이 지연되면서 7월 이후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었는데요. 투자 심리 위축과 달리 실적은 당초 기대했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핵심인 H&B 스토어와 온라인이 당초 기대보다 실적 호조를 보이며 전체 크로스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하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인 글로벌에서 일본 오프라인 실적이 이제 3분기 코로나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했었지만 견조한 성장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3분기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은 전년 대비 18.6% 증가한 600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84.2% 증가한 40억 원 예상합니다.
당초 추정치를 그대로 유지한 거고요. 분기별 실적 반등 방향성이 유효한데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주가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위드 코로나 이야기 나온 현 시점에서 저가 매수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월덱스 발표하겠습니다. 월덱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장비에 들어가는 소모성 부품, 실리콘 소재로 된 실리콘 파츠와 그리고 커츠 파츠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시장은 애프터 마켓 시장인데요. 애프터 마켓이라고 한다면 비포 마켓과 차이가 뭐냐면 비포 마켓 업체들은 고객사가 이제 반도체 장비사가 되고요. 애프터 마켓 쪽은 반도체 생산 업체가 직접 고객사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내 반도체 업체들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같은 장비 쓰다가 소모성 부품이 교체가 필요하면 비포 마켓 시장은 돈을 비싸게 주고도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장비사한테 부품 수급 요청을 하죠. 근데 가격이 애프터 마켓 쪽 같은 경우는 직접 파츠 제조업체들한테 가격이 저렴한 그런 것들로 이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반도체 경기가 안 좋으면 오히려 애프터 마켓 쪽이 바빠지는 게 사실입니다. 월덱스 같은 경우는 그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최근에 반도체 메모리 쪽이 다운 사이클로 들어가면서 이쪽 애프터 마켓 쪽이 이 반도체 제조사들의 수익성 개선 전략으로 애프터 마켓 쪽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북미 반도체 업체들의 수요가 이쪽 월덱스한테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월덱스는 국내 반도체 매출 비중이 한 35% 정도 되고요. 나머지가 다 해외 반도체 업체로 이루어질 만큼 포트폴리오가 고객사가 다변화되어 있고 이 글로벌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해외 반도체 업체들이 애프터 마켓 쪽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 이 회사가 지금 캐파 증설을 9년 만에 지금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출 캐파가 상반기까지는 1,500억이었는데 3분기에는 2,000억이 됐고요. 그래서 가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공장을 3분기에 완공을 해서 3,000억까지 캐파를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업황이 상당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월덱스를 추천드리고 싶고 일단은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사들을 통틀어서 중소형주 중에서는 가장 밸류에이션이 싸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도 없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경기 안 좋은 메모리 쪽 사운드 사이클 진입한 상황에서는 수혜주로 월덱스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해상운송산업 정현순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해상운송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디어 미국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적체 해소를 위한 첫걸음이 시작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0월 13일 날 미국 내 공급망 회복을 위한 그리고 항만 적체 해결을 위해서 주요 수입업자인 페덱스, 타겟, UPS, 홈디포, 월마트 그리고 삼성까지 해서 물류 처리량 확대를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된 참여 기업들은 야간 작업 확대, 주말 근무 통해서 수준외로 물류 처리량을 10에서 60% 이상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앞으로는 미국 서부 항만, 주요 항만인 LA와 롱비치항, 그리고 관련된 노동조합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미국 항만 가동 시간을 주 7일, 24시간 연속 가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미국은 주 5일 주간 근무만 시행하고 있어서 항만 적체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LA항은 이미 지금 근무 시간 확대를 위한 세부 정책을 준비 중에 있고, 롱비치항은 9월 중순부터 저녁 및 새벽 근무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6월에 서플라이 체인 관련 태스크포스를 설립해서 태스크포스를 설립했는데요. 연방정부 차원의 처음으로 대책을 발표하면서 물류망 회복을 위한 노력이 본격화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는 차트를 좀 첨부해서 보시면 되는데요. 서부 항만 내 대기 중인 선박은 86만 TEU로 연초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면서 적체가 역사상 가장 최악의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을 통해서 미국 서부 항만은 추가적으로 3,500개 컨테이너가 추가로 처리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정책을 통해서 단기간 내 물류망 회복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항만 작업 시간 확대 외에도 트럭 기사 확충이나 물류 창고 가동 시간 확대 동반적인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정부 차원에서 노력이 시작됐다라는 점에서 앞으로는 미국 철도나
동부 항만에서도 관련된 논의가 있을 거로 보여서 적재 해소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슈는 운송 이슈를 넘어서 매크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미국 내 상품 부족이나 생산 차질로 인한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고 반면에 물가는 상승하는 상황인데 이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더욱더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서 물류망 회복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상 운송 측면에서는 적재 해소는 궁극적으로 실질 공급이 증가하면서 운임을 하락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물류망 회복으로 물동량 증가가 기대될 수 있지만 운임이 하락할 경우 운임 하락에 따른 실적 감소가 더 크기 때문에 해상 운송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정적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메가스터디 교육 정지윤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어제 2023 메가패스 가격이 정식 오픈돼서 업데이트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격은 5에서 6% 정도 인상이 되면서 기존 추정에 부합하고요. 특이점만 좀 말씀드리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20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프리미엄 20이 없어지고 프리미엄 50이 추가되면서 교재를 구매할 수 있는 캐시가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교재가 포함된 프리미엄 상품을 구매하는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리고 프리미엄 30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최고 가격이었는데 그러니까 올해 최고 가격이었는데 내년에는 중간 가격으로 내려오면서 믹스 개선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기저 부담에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과 상품 믹스 개선을 통해서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여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11만 5천 원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해외 주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JP모건 정준성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어제 새벽이죠. 이제 JP모건이 3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은행들 중에 가장 먼저 발표한 거고요. 실적 잘 나왔습니다. 당기 순이익은 이제 117억 달러, 컨센서스가 90억 달러였으니까 대략 한 30% 정도 잘 나온 거고요. 호실적의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충당금 환입입니다. 대손 충당금이 이제 21억 달러가 이제 환입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좋은 실적을 이끌어냈습니다. 거기다가 뭐 IPO나 M&A 같은 IB 실적도 이제 괜찮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이든 한국은행이든 이제 작년 코로나19 확산되면서 대규모로 충당금을 쌓았다가 올해는 이제 경기가 좋으니까 반대로 이제 충당금 부담이 줄어든 모습이 공통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국내 은행들도 올해 실적 보면은 충당금 부담이 이전보다 줄고 거기에다 NIM까지 개선되면서 양호한 실적이 나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도 이제 NIM 이제 쭉 개선 트렌드가 이어지면서 뭐 내년 상반기까지는 적어도 호실적이 지속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미국 은행도 마찬가지지만 국내 은행도 여전히 이제 투자 매력이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추가 질문 없으시면 10월 15일 NH투자증권 모닝미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